가슴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스무스를 쓰면서 가장 구형 구축을 줄일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뭐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80% 정도는 수술자의 몫이라고 봐요. 그리고 한 18, 9% 환자분 영향, 환자분의 조건, 1, 2% 내외가 저는 보형물 영향. 환자분들이 보형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꼭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보형물을 잘못 선택했다, 잘 선택했다 그래서 구축률이 굉장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환자분의 조건이라는 거는 그 환자분의 살성, 근육의 어떤 두께, 피부 두께, 가슴이 또 수유를 하고 오신 분인지 안 하고 오셨는지, 피부가 늘어날 수 있는 정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죠. 결국은 수술이 좋은 컨디션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80% 같아요. 그 수술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팩터지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두 개만 가르쳐줘. 저는 두 개를 꼽으면 세 개 해도 돼. 첫 번째는 감염이 안 돼야 돼요. 구축의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고 있지만 결국은 미생물. 그 미생물은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 환자분의 피부에 있던 균이 보형물에 묻어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수술 과정에서 보형물과 환자 피부 또는 수술자 이런 부분들의 컨택이 없어야겠죠. 물론 수술장의 환경도 우수해야 되고, 보형물을 몸 안으로 집어넣는 데까지 과정에서 굉장히 클린하고 신속하고 터치가 적을수록 구형 구축률이 낮아질 거예요. 또 하나를 꼽으면은 수술의 과정이 깨끗해야겠죠. 깨끗하고 적합해야 돼요. 결국은 가슴 수술이라는 거는 보형물이 들어갈 포켓을 만드는 거죠. 구멍을 파서 그 보형물에 맞는 구멍을 이렇게 만드는 게 가슴 수술인데, 그 포켓을 거칠게 만든다든지, 만드는 과정에서 피가 많이 난다든지, 만들어 놓은 포켓이 보형물하고 잘 맞지 않게 너무 작다든지 너무 크다든지, 이 부분들, 이런 전체적인 수술적인 부분들이 클린하고 적합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 두 가지가 구형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수술자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구축이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구축이 별로 없구나. 많지는 않아요. 물론 보형물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런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경험들이 많이 축적돼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죠. 설사 구축이 왔다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구형 구축 재수술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구축을 겁낼 필요가 없죠. 물론 환자분이 구축이 오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왔을 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모든 환자분들 설명드려요. 구축 환자분은 올 수 있지만 와도 제가 언제든지 수술해 드릴 거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도 구축이 안 오니까, 적으니까 권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구축률을 그렇게 높게 염려하지는 않아요. 오늘은 가슴 수술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사실 수술하는 수술자도 제일 관심이 많은 구형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형 구축이라는 거는 보형물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 보형물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껍질, 피막.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 계란 껍질이라고 비유를 자꾸 해드리는데, 계란을 싸고 있는 막처럼 껍질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게 두꺼워지거나 뒤틀리거나 이렇게 되면서 가슴의 모양도 틀어지게 하고 촉감을 주로 안 좋게 하는 합병증이어서, 이런 거를 이제 구형 구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출혈적인 부분,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들은 거의 한결같이 두툼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확하지 않은 수술, 거친 수술. 우리가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이렇게 박리한다고 그러죠. 근육과 근육 사이, 이런 부분들을 수술 도구를 통해서 수술하면서 접근을 할 때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내고 수술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들의 흉살들도 많이 생기고, 거친 부분, 상처가 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아마도 흉터가 두껍게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원인이 하나 있겠고, 세 번째 이유가 요즘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감염입니다. 미세하게 균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은 염증들을 일으키면서 염증 세포들이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섬유질이 두꺼워지는 이런 미세한 감염.
이 세 가지가 구형구축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17년도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룰을 정해놓고 이거는 꼭 지키자, 스탠다드한 프로토콜을 지켜주자라는 것들을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수술 전후에는 항생제를 주자. 피부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자. 유두 부분은 덮어놓자. 왜냐하면 유두라는 부분은 안쪽에서 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 필드에서 완전히 밀봉을 하고 있고요. 수술한 공간 내부를 항상 소독제를 통해서 세척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다 미세한 감염을 막자는 내용들이에요. 또 보형물이 개봉되고 최소 시간 안에 보형물을 집어넣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형물이 환자 몸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저번에 제가 동영상에서 캘러폰넬이라는 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의 설명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보형물을 넣을 때는 장갑이라든지 수술기구의 소독을 교체하자. 피주머니는 가능하면 하지 말자. 피주머니가 밖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감염의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주머니는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 외적인 것들이고, 수술을 할 때는 수술자는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자. 수술할 때 출혈은 최소화하고 지혈을 적극적으로 하자. 유선 조직을 다치지 않게 하자. 또 하나는 이중평면 수술법. 근육을 조금 덮어주되 모든 근육을 다 덮지 않고 이중평면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봉합을 굉장히 층층이 여러 겹을 하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4겹을 다 봉합을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부터 균이 침투하지 않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능하면 유륜절개라든지 겨드랑이 절개보다는 밑선을 하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서양 논문이기 때문에 유륜절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두 부분에 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겨드랑이도 마찬가지로 헤어도 있고 아무래도 균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동양권에서는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겨드랑이 절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철저히 쉐이빙을 하고 소독을 하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논문 학회에서는 심지어 보형물이 개봉을 되면 정기적으로 약간 음성을 띈다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응집을 하는 거죠. 주변에 미세한 먼지라든지. 그래서 개봉하기 직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소독제를 넣어서 소독약으로 한번 이렇게 씻어 놓으면 정기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달라붙지 않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요즘은 점점 구축은 낮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약을 먹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약을 트라이를 해보겠지만 대개는 심하게 오는 경우는 약으로 호전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구축이 이미 진행이 됐다면 수술을 권해드려요. 구축 재수술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으신다면 구축은 얼마든지 다시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친 표면, 보형물들은 나중에 생기는 구축들이 있지만 요즘은 거친 표면을 쓰지 않고 모두 스무스 표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무스 표면은 뒤늦게 오는 장액종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잘 보시고 구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축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6개월을 잘 경과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슴 수술에서 가장 유명하고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구형 구축이 왜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술적으로 또는 수술 환경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험 있는 수술자에게 수술을 받으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구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고요. 만에 하나 구축이 온다 하더라도 정복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슴 확대술, 축소술을 포함해서 가슴 부위의 성형수술을 하면서 수술 후에 여성분들이 느끼는 유방, 주변부, 특히 유두 근처에 감각이 일부 또는 전체가 소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들이 단 1% 내외 정도의 합병증이라면 감각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저는 10%가 넘어간다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설명드려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 운동신경은 한번 다치면은 거의 회복이 잘 안 돼요. 하지만 감각신경은 다시 자라오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다. 수술을 하면서 보형물을 넣을 공간을 이렇게 박리를 한다고 그러죠. 수술적으로 공간을 넓히는 과정에서 신경들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끊어지듯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살짝 찢어지듯이 다칠 수도 있고 단순히 바짝 당겨져서 늘어나서 잠깐 놀라서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술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이 그 신경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 거죠. 그거를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의 뿌리가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뿌리는 괜찮은데 거의 다 와서 끝에 가지가 살짝 다치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손실이 없을 뿐더러 회복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다른 절개법과 손상 가능성이 높거나 낮지 않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주변부가 다 다쳐서 보상할 신경이 주변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좀 오래 걸리겠죠. 정말 오래 걸려서 그걸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이 잠깐 부었다든지 당겨져서 살짝 그런 경우는 뭐 몇 주 안에도 대부분 다 회복되고요. 좀 손상이 가 있다. 6개월에서 몇 년 이런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감각이 100점 만점이면 한 70점, 몇 개월 있으면 80점 이런 식으로 돌아오지 아예 그냥 무감각 상태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는 환자들은 타 병원에 비해서 신경 손상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수술할 범위를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출혈이 잘 안 되게. 피범벅이 되면 이게 신경이고 뭐 보이지도 않고 피를 잡다 보면 옆에 신경까지 같이 손상이 되거든요. 출혈이 안 되게 수술을 해서 수술 필드를 깨끗하게 유지를 할수록 확실히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감각 손상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눈 수술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확대 안경을 쓰고 하거든요. 작은 신경까지도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슴 수술을 만약에 육안으로 한다? 그럼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 원장은 확대 내시경을 쓰거든요. 내시경,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고 일단 내시경이 없으면 저는 그 병원에서 겨드랑이로 하는 경우는 저는 말리고 싶고 이제 가슴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병원에서 밑선을 권유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내는데 밑선이 전혀 나쁜 방법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미혼이신 분들 특히 우리나라라든지 동양권의 여성분들은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내시경으로 하셔야 돼요. 연예인들은 유륜으로만 하잖아요. 연예인분들이라든지 이제 특정 직업군들은 유륜으로 하죠. 흉터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에서도 안 보여야 되고 밑선에서도 안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륜 주변으로 원하시고 김 원장님이 한 연예인들은 다 유륜으로 했나요? 대부분은 유륜으로 제가 서로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대부분 유륜을 선택하세요. 그랬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 수술이 역사가 오래됐고 그런 만큼 여러 가지 합병증들 그다음에 그 합병증들의 예후 이런 것들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두의 감각 또 가슴 전체의 감각 성감의 손상은 가슴 수술에서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고 환자분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감각신경은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된다. 일단 보형물이라는 거는 실리콘의 외피와 안에 내부에 있는 실리콘 코이시브 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제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외피가 찢어짐으로써 안에 들어있는 실리콘 젤이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형물의 파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형물이 인체에 들어가면 피막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보형물을 싸는 섬유막, 굉장히 단단한 막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형물이 파손되고 그 안에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를 피막 내 파손이라고 하고 보형물 파손의 대부분이 피막 내 파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막 외 파손이라는 거는 피막까지도 찢어져서 실리콘이 피막 밖으로 나온 이런 경우를 피막 외 파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왜 중요하냐면 피막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지 임파선, 지방, 세포들과 실리콘이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임파선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환자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피막 외까지 파손되는 경우는 많이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압력, 과학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파손이 됐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파손이 일어난 보형물들에서 설명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수술 중에 과도한 스트레칭, 그래서 보형물의 외피가 약해져 있을 경우, 과거에 캘러펀네를 쓰지 않고 보형물을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집어넣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외피가 늘어나고 약해지면서 보형물의 인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는 수술 중에 어떤 날카로운 것에 미세하게 손상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첫 번째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형물의 불량률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제조 과정에서 어떤 윅 포인트가 있어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세 번째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윅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한 부형구축이 심하게 생기면 보형물이 여러 군데가 접히게 됩니다. 접힌 채로 좁은 공간에서 마모가 일어나면 접힌 부분이 점점 약해져서 그런 윅 포인트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어떤 환자가 파손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그 환자의 어떤 예후나 치료 과정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파손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내용은 파손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파손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술을 앞두신 환자분들한테 꼭 설명드릴 때 첫 번째가 1,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려요.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찾아내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파손을 검사해 보시라고 제가 1, 2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 검사는 꼭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손이 일어났을 때 환자분이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없어요. 일반적인 통증도 없고 가슴의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만졌을 때 촉감의 변화를 아마 느껴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 파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파손이 됐을 때는 내 보형물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난 그래도 새 보형물을 넣어야겠다, 이런 두 가지 환자분들이 있어요. 제거를 하든 다시 보형물이 들어가든 남아있는 피막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그 파손된 보형물을 싸고 있던 그 피막은 결국은 실리콘에 노출이 한번 된 거죠. 그런 피막을 과연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겨놓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제가 피막을 많이 제거해보고 조직검사를 맡겨보고 육안으로도 보면 피막 상태가 일단 건강하지 않아요. 이 젤 상태의 실리콘이 노출돼서 이 섬유막과 오랫동안 접촉을 하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도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일으켜요. 그 분자를 잡아먹으려고 유가종 같은 게 생깁니다. 오돌토돌하게. 주변에 당연히 염증 반응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로 잘 씻어내고 새 보형물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좋지 않은 다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경우에 피막은 제거를 하고 다시 깨끗한 환경에 보형물을 집어넣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파손율은 최근에 들어서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술적인 환경들이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겨서 보형물을 몸 안에 들어갈 때 외피에 손상이 닿지 않게 몸 안으로 집어넣는 이런 테크닉들이 많이 이제 도입돼 있고, 두 번째는 보형물 회사들도 보형물의 파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장기적으로 파손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품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파손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파손이 되면 인체에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이 확실히 된 보형물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하다,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코이시브 젤, 점도가 있는, 끈적이는 고분자 물질의 방고체성 젤 상태,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한 이후로는 그런 질병의 발생 가능성들은 이제는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상담 때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형물의 유효기간, 교체 주기 이런 걸 환자분이 여쭤보시는데 미리 염려돼서 교체를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물론 환자분이 걱정이 돼서 내가 20년 정도 썼으니까 바꿔줘야겠다. 그건 되지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20년이 되면 멀쩡한데 바꿔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슴 모양의 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슴이 수술하고 어떤 일정한 예쁜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 방향으로 뒤틀린 모양이 나타나서 불만족이 생기는 경우죠.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면 위가 불룩해지겠고 밑으로 내려가면 밑빠짐이라고 그러고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옆빠짐. 너무 중앙으로 두 보형물이 모여서 만나게 되면 유방합체증 이런 현상으로 결국은 보형물이 상하 좌우로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인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모양 변화를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원인들이 있는 거죠. 위가 불룩한 경우는 구축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밑으로 빠졌다는 거는 수술 시에 공간 박리가 좀 그쪽으로 많이 됐다든지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피부가 너무 얇거나 풍광 모양의 경사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형물이 중력 방향으로 시간이 가면서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속단할 수는 없죠. 한 가지로. 이런 모양 변화가 밑쪽이나 위쪽 이렇게 생겼으면 수술 시 숙련되지 못한 부분들의 원인이 한 70~80%는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환자분의 피부가 얇은데 과도한 박리라든지 새가슴이 아주 심한 이렇게 경사도가 심한데 외측 박리를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을 때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과실을 딱 따질 수는 없지만 좀 더 수술자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잘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피부가 얇으신 분들, 어떤 골격에 흉곽에 기형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흉골이 안으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방합체증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저도 환자분한테 꼭 설명드리지만 수술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생기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박리를 할 때는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가지 않게.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게 안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형물은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했다면 뭔가 과하게 될 수 있죠. 거꾸로 새가슴이 심해서 흉벽이 외측으로 많이 이렇게 꺼져간다. 그럼 보형물도 당연히 이쪽으로 흐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또 바깥쪽 박리를 수술할 때 제한을 두고 해야 되겠고, 또 조직이 너무 얇고 가슴 밑선에 조직이 굉장히 얇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밑선이 빠지기 쉬우니까 밑선 봉합을 더 단단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환자하고 상담할 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수술자는 고지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이야기를 상담을 들으셔야겠죠. 내 체질상, 내 골격 구조상 그런 위험이 있구나라는 거는 가슴을 수술하기 전에 꼭 알고 하셔야겠죠. 해결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수술을 적절하게 잘 받으신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분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공간에 변형이 생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공간의 변형이라는 거는 그 공간을 싸고 있는 막이 피막이에요. 그 피막을 잘 성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막이 이루고 있는 부적절한 공간을 잘 3차원적으로 공간을 다시 만드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축이 특별히 있지 않은 한은 그럴 이유는 없어요. 물론 과한 사이즈 그런 것들이 원인이겠다 싶으면 한 사이즈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 보형물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는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얇아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조직들이 보형물의 중력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술 후 한 6개월 이내에 발생하고 그 정도가 딱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변화가 있다면 6개월 정도까지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변화가 딱 됐을 때 또 손을 봐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는 상담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불알을 잘 차는 거, 아래쪽 옆쪽으로 보형물이 움직이는 거를 막아주는 거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특정한 기관들, 수술 후에 피막이 완성되지 않은 기관들에 과한 프레셔가 가해지는 것들, 엎드려 주무신다든지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조심해 줘야겠죠.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합병증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합병증이라는 거는 수술을 하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인 거죠. 염증이라든지 보형물이 파손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환자에게 고지를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 수술을 했는데 어느 부위가 괴사됐다든지 과다출혈이 일어났다든지 정상적으로 수술이 진행됐을 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을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부분 어떤 감각 소실이 일어났다는 거는 합병증의 한 종류죠. 내시경이 없고 이럴 때는 블라인드하게 이런 부위를 내가 기구를 넣어서 자르고 뜯고 하다 보면 피도 많이 나고 신경도 어디가 다쳤는지 수술자도 잘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거칠게 되다 보면 여러 신경들을 많이 다치게 되면 이렇게 오랫동안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잘 없느냐? 첫 번째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 이렇게 하니까 수술할 때 신경이 너무 많이 다치더라.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경험적으로. 또 하나는 내시경 같은 기구들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수술하면서 신경들을 피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감각신경의 소실, 감각의 저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저희가 항상 수술할 때 환자분들에 설명드리는 합병증의 일부지만 정도의 차이, 또 소실되는 기간의 차이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저도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수술이 진행되면서 쌓여가는 경험적인 지식들, 이런 합병증은 이런 일 때문에 생기는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보형물들 회사들도 계속 발전하면서 보형물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혼재되면서 결과들이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슴 수술에서 환자, 의사, 보형물 회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합병증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구형구축. 의사는 내가 수술을 했을 때 구형구축률이 과거 10년 전보다 지금이 얼마로 떨어져 있다. 보형물 회사는 우리 보형물 회사가 했더니 구축률이 얼마더라. 이 데이터를 굉장히 가슴 성형의 발전의 척도로 보는 거거든요. 구형구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10년 전과 지금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요즘 구형구축은 거의 걱정은 잘 안 해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 있죠. 10년 전이면 대부분 보형물들이 300cc 이하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큰 보형물들에 니드도 없었고 공간을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었고, 거꾸로 지금 10년 후에 요즘 수술하시는 분들 300 이하로 넣는 분들 찾기가 힘들 거예요. 크기가 확 늘어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들, 가슴이 보면은 단순히 작다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내 모양의 어떤 처짐 또는 어떤 내 뾰족한 원추형 또는 비대칭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니드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수술 기법들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 또 다양한 수술 기법, 다양한 보형물들 통해서 가슴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만져서 보형물이 터진다. 또 하나는 유효기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바꿔줘야 된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보형물이라는 거는 유효기간이라든지 교체 주기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합병증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이런 합병증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 합병증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알으시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려요. 구축이라든지 약간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 발생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수술적으로 큰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너무 합병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술을 하시면은 굉장히 지금은 만족도가 높은 수술 분야 중에 한 분야가 가슴 성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II, 브레스트 임플란트 일리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가슴 보형물 질환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가슴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자잘한 증상들을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피로감이 생겼다든지, 관절염이 생겼다든지, 피부 질환이 생겼다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 보형물 환자들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들이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입증된 의료계의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본 내용들, 브레스트 임플란트 일리스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추측해보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BII가 오는 원인이 보형물 때문이라고. 보형물을 수술을 해서 어떤 증상이 생겼으니까 보형물을 중심으로 수술된 과정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원인을 서너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감염. 어떤 식으로든지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겨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금속의 문제예요. 가슴 보형물에는 제조 공법상 중금속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보형물이 파손되거나 약간의 새어나옴들을 통해서 인체 내에서 그 중금속에 의한 어떤 질환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원인을 하나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실리콘이 누유가 되는, 파손이 돼서 실리콘이 누유가 돼서 생기는 이런 원인들을 하나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유전적이든 그 사람의 소인이든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소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런 증상들에 노출되기 쉽고 하나의 원인으로 돼가고 있다. BII가 뭐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해야 되거나 뭐 그런 질환이 사실은 과거에 사용했던 보형물들에서 좀 흔한 편이에요. 그 얘기는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보형물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염증들을 많이 일으키고 피막도 건강하지 않는 걸로 밝혀져 있거든요. 과거에 수술하셨던 분들이 BII를 지금 호소하는 것이 많고, 최근에는 오히려 보형물들도 좋아지고 건강한 피막들도 생기고 실리콘 누유도 적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BII를 앞으로 호소하실 분들이 좀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BII는 무조건 생긴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드물지만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형물을 제거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보형물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감염이 돼서 만들어진 염증된 피막,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보형물을 반드시 제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BII를 좋게 하려면 감염된 피막이 잘 제거되고 다시 보형물 새 거 집어넣으면 좋아지는 경우들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형물 수술을 하고 건선이 오셨어요. 건선이. 그러니까 환자분 본인 말로는 나는 보형물 수술하고 이 질환이 생겼다고 해요. 저한테 보형물 수술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재수술을 하러. 보형물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피막도 단단했고, 그래서 이분에게는 제가 보형물 제거와 피막 제거를 제가 권했어요. 그리고 보형물을 새로 넣는 거는 제가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는 보형물을 넣는 거를 잘 권하지 않아요. 환자분이 나는 그래도 보형물을 꼭 갖고 싶고 가슴 크기를 갖고 싶어서 수술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밌는 거는 6개월 있다가 건선이 좋아지셨어요. 염증이 많았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서는 그것이 원인이었던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피막이 다 좋아지면은 BII가 다 좋아진다라고 전체를 다 통괄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피막들을 잘 치료하고 제거하고 함으로써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치료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슴 수술 후에 크게 불만은 없는데 가슴 수술 이후에 발견된 BII 증상을 갖고 계신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이 피막 제거술 치료를 권하시는 건가요? BII가 굉장히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 정도로 힘들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불만이 있다든지 피막에도 딱딱하고 계속 염증이 반복되고 가슴 부위에 통증이 같이 동반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BII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거에 해당되는지 또는 앞으로 내가 그런 게 생길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이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고 과거에 수술하셨던 분들이 그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피막 제거도 하고 깨끗하게 치료를 하면 더불어서 BII 증상들도 치료의 길이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ALCL은 아나플라스틱 라지셀 림포마의 줄임말이죠. 대문자를 따서 ALCL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옮기면 역행성 대세포 림프종,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인공유방 보형물 관련된 ALCL이 브레스트 임플란트 어소시에이티드라는 거를 붙여서 BIA ALCL이라고 상세화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인공유방 보형물 주변에 생기는 림프종이죠. 림프종. 면역세포들에서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친 표면 보형물들을 쭉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이 보형물들을 했던 환자 아주 일부에서 피막과 그 주변에서 이런 림프종이 발생하는 것들이 오래전부터 보고가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500여 명 정도,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또 한 분이 발견돼서 총 3분 정도 이렇게 보고되는 아주 희귀한 암의 일종입니다. 일반사의 보형물에서만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 텍스처 타입이라고 거친 표면의 보형물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알러간사 보형물이 좀 퍼센티지가 높다 보니까 흔히들 환자분들은 알러간 이슈에서 알려져 있지만 전체적인 거친 표면 보형물에서는 발생 사례들이 모두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ALCL이 걸릴 확률이 좀 얼마나? 사실 정확한 통계라는 게 좀 어려워요. 지금까지 얼마나 텍스처 보형물들을 수술했는지는 어느 나라도 정확하게 통계를 잡고 있지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논문을 통해서는 0.003%, 거꾸로 이야기하면 99.997%는 아무 질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내가 걸리면 그거 100%가 네, 맞습니다. 환자분 한 분 한 분은 이제 발생하면은 본인한테는 암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고 마냥 안심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을 막 부추기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FDA에서 권고사항이 한 줄로 나와 있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증상 환자에서는 의료진이 그 보형물에 대한 제거나 교체를 권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권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무증상 환자라는 거죠. 내가 무증상 환자인지를 이제 판별을 해야겠죠. 증상 환자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증상은 장액이라고 해서 가슴에 물이 차고 가슴이 커지는 이런 경우를 대표적인 증상 환자로 보고 있고 또 종괴가 만져진다든지 어떤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암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환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어떤 보형물에 대한 제거 교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단순히 수술했던 환자 그리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환자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초음파 관찰을 권유하는 것을 지금 현재 방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환자분은 내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ALCL이 암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치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치료가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논문에 굉장히 약에도 반응이 좋고 치료에 반응이 좋고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암도 완치가 100%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예후가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상선암이라든지 전립선암 이런 암들은 90% 이상 완치율을 기대하고 치료하는 암인 거고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은 완치율이 낮은 암으로 보는 거죠. 그런 분류로 놓으면은 ALCL은 굉장히 완치율이 높은 암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ALCL이 내가 걱정돼서 예방적인 피막 제거가 필요하냐가 사실은 이 진료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 1차적인 원칙은 무증상 환자는 의료진이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환자가 원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환자가 내가 내일이니까 내가 보형물 제거하겠다. 나는 내 피막을 다 제거하겠다. 환자의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의료진은 거기에 맞춰서 안전한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 시술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마냥 또 다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이 동영상을 보고 수술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환자 입장에서 걱정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받아보는 거예요. 맞아요. 전문이에요. 1시간 넘게 하거든요. 상담. 저희가 많이 안 나와요. 들어가면. 피막 제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의외로
돌려보내는 환자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환자분 캐릭터를 보고 정말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워낙에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이 거친 표면 보형물로 수술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초음파를 받아보시고 걱정이 되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수술하신 병원이나 가까운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꼭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